전당대회를 앞둔 새누리당은 최경환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당내 최대 세력인 친박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대조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비주류 후보들이 불출마로 전대 분위기가 뜨지 않아 고심하는 눈치입니다. 이진곤 경희대 교수, 김광덕 미주 한국일보 뉴스본부장, 양문석 전 미디어스 논설위원, 윤희홍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네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다음 달 전당대회를 앞둔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의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정현 의원이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출마의 변 잠시 들어봅니다. 제가 당 대표가 되려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정치 바꾸겠습니다. 국민의 눈으로 우리 정치의 특권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모든 기득권을 철저히 때려 부수겠습니다. 서번트 리더십으로 국민을, 민생을 찾아가는 당으로 만들기 위해 당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겠습니다. 민생 문제만큼은 야당의 시각으로 접근하고 여당의 여당으로 책임지겠습니다. 이정현 의원 모든 기득권을 철저히 때려 부수겠다. 당의 구조를 뜯어 고치겠다. 친박계에서 이중현 의원에 이어 두 번째인데 이 교수님, 예. 사선의 홍문종 의원도 곧 도전 의사를 밝힌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바로 친박, 이른바 친박계에서 자꾸 이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데다가 또 지금은 최경환 의원은 지금 그동안에는 당대표로 나올 것이다 가장 유력시 됐다가 지금 안 나온다고 불출마 선언을 분명히 했거든요. 하고 난 뒤에 갑자기 그 공이 어디로 갔냐면 서청원 의원한테로 가서, 사실 서청원 의원은 앞으로 후반기 국회의장을 굉장히 염두에 두고 있을 텐데 지금 이래서 아마 입장이 난처할 거예요. 예. 근데 아마 요즘 이렇게 물을 겁니다. 아마 이거 어디 직접 온 거야? 아니면 니들 생각이야. 만약에 직접 어떤 그런 의사 표시가 청와대에서 있었다면, 네. 뭐 대통령이 아니라도 청와대 참모진에서 그런 의사 표시가 있었다면 서청원 의원으로서는 안 들을 수도 없잖아요. 근데 네. 사실은요, 지금 친박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친박을 해체할 것이 아니라면, 그렇죠? 친박을 스스로 해체할 용기가 없다면 누군가가 친박의 상징적인 인물이 나와서 네. 이 당대표로 맡아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위기감이 점점 더 고조되고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청원 효용론이 지금 막 급등하고 있거든요. 근데 당내 출마를 선언한 분들 모두 강력하게 나 완주한다. 서청원 의원 나와도 나 완주한다.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왜냐면요, 그 지금 말씀드렸듯이 해체를 선언할 용기는 없지만은 그 친박 안의 분위기도 그럴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나 친박이 결속력을 가지고 갈 것인지 여기서 볼 때는 회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서청원 의원이 만약에 친박의 대부 겸 이래가지고 대표로 나서잖아요. 예. 그럼 당내에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분열 현상이 더 심화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감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이런 면에서는 이제는 내가 그럼 서청원 의원 나오면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이것보다는 이제는 자기 색깔을 분명히 해야 될 테니까 예. 자기도 정치적으로 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실제로 완주, 나 꼭 지금 완주하겠다 강조는 하고 있는데 실제로 완주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완주하려고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이주영 의원, 그다음에 이정현. 방금 이정현 의원, 그다음에 곧 홍문종 의원, 그다음에 한성교 의원이 일요일 날 출마 기자회견을 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이 또 예. 서청원 나오면 나도 나온다. 까지 했는데. 라는 뉘앙스를 이제 던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서청원 의원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최경환 의원이 이런저런 이유로 불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서청원 의원은 이제 나와라라고 하고 초대선 의원들이 서청원 의원인데, 그럼 왜 서청원이냐? 방금 유선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네. 서청원 의원은 가혹하다, 힘들다, 어렵다라고 하면서 친박들의 결집들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면서 결국은 나올 거다. 두 번째, 서청원 의원이 바라기는 지금 이정현, 이주영, 홍문종, 한성교 당신들 좀 접어라. 그래야 친박이 결속되고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을 최소화할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 친박 그 중진들의 포기를 예. 또 상대적으로 압박하는 이제 요 수가 서청원의 그 필요성이거든요. 하나고. 예. 그런데 서청원 의원이 친박을 그 내부적으로 단합시킬 수 있는 카드가 되냐라는 겁니다. 구심점 실제 될 수 있는 것이냐? 예. 자, 여기서 한번 구분을 해봅시다. TK 친박 한 명도 지금 출마 안 했어요. 이주영, PK 친박, 그 다음에 이정현, 호남 친박, 홍문종 수도권 친박, 한성교 수도권 친박, 나경원 서울 친박, 비박. 비박. 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 비박. 그러면 친박들의 최경환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서청원 의원으로 세우면 뭔가 쫙 결집되면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뭉칠 것이라고 하는 이 계산이 잘못된 계산이라는 거예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경환과 서청원은 총선 참패의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당사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경환은 안 되고 서청원이 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 안 된다는 명분이 거야. 명분이 없는 거예요. 떨어진다. 그다음에 서청원 의원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비리와 구속의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당 대표 두 분 해가지고 두 분 다 당 대표 하면서 구속됐습니다. 2002년 차태기 800억 그 불법 뇌물수수 사건 네. 그리고 차태기 사건의 당시의 당 대표였고 심지어 800억 중에 18억을 또 개인 착복했잖아요. 그다음 2008년에 친박연대 만들어가지고 비례대표 공천장사해가지고 30억 불법 자금 또 수수해서 구속됐잖아요. 이런 형태에서 서청원 의원이 과연 총선 참패 이후에 새누리당의 변화를 원하는 국민들에게 맞는 당의 간판이고 당 대표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이 강하게 비판을 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역시 변수는 서청원 의원이 과연 변수의 중심이 되는데 이주영 의원 출마를 선언한 이주영 의원의 이야기 잠시 들어볼까요? 네. 서청원 의원님은 저희 새누리당의 원로로서 당 대표로서 능력이 충분한 분으로 그렇게 다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추도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제 여러분들이 당 대표 경선에 출마 의사를 피력하고 그 노력들을 하고 있는 만큼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당원과 국민의 뜻을 묻는 것이 민주 정당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크게 관여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주영 의원, 서청원 의원 능력이 충분하신 분이다. 하지만 선의의 경쟁을 통하는 것이 정당 민주주의를 위해 좋은 것 아니냐. 나서지 말라 달라는 뜻으로 들리는데 산전수전 겪은 8선의 서청원 의원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지금 관심은 그러면 최경환 카드 대타로 서청원이냐 하는 게 과연 이루어지느냐 이 관심인데 제가 보기에 결과적으로는 서청원 의원이 여러 가지 지금 고심 중이라고 하지만 출마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가지 않을까. 처음에는 여러 가지 친박계 초재선 의원들이나 이제 중진 의원들이 찾아가서 꼭 출마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최경환 의원 대신에 나와 주십시오 할 때 처음에는 절대 생각이 없다 그러다가 지금 고심 중이라고 하는 거로 좀 약간 옮겨오지 않았습니까? 네. 결국에는 또 여러 가지 지금 들리는 이야기하면 친박의 초재선 의원들도 그렇지만 청와대 이제 핵심 참모들도 서청원의 출마를 바라는 게 아닌가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본인은 사실 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편하게 좀 기다리다가 국회의장 하면 좋은데 그래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여기에는 여권 나름의 그 교감이 있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최경환 의원도 자기가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전에 최경환 의원한테 최경환 의원이 서청원 의원한테 전화를 하는 일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어떻든 지금 재미있는 현상은 새누리당 대표는 한 명 뽑는데 지금 후보 거론되는 사람이 거의 7, 8명이에요. 근데 최고위원은 4명을 뽑는데 거론되는 사람이 현재까지 한 2~3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새누리당의 요즘의 의원들이 다 어떻게 이 임기 말에 다 정점을 지향하는 그런 속성을 갖는 건지 어떤 그런 또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여권 내부의 교감 없이는 있었기 때문에 불출마 선언을 안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친박계 성향의 이제 의원들이 당 대표 출마에 이제 연이어서 선언을 이제 하고 있는 것 이것을 보면은 친박이 어떤 하나의 세력으로서 굉장히 질서 있는 이제 세력, 뭐 결속력, 결집력이 강했던 새 개파로서의 그 모습을 상당히 이제 잃어가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어떤 내부에 있어서
질서, 어떤 뭐 령이 사실 쓰지 않고 있는 좌장이 이제 누군지 알 수 없는 네. 이제 상황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공동 운명체로서의 인식은 상당히 이제 희박해져 가고 있다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어쨌든 중진급에 있는 이 의원들이 친박계로서가 아니라 본인 정치인으로서의 어쨌든 각자 도생의 모습들을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고, 이것이 이제 강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최경환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희생의 불꽃이 되겠다. 그러면서 제2, 제3의 동일한 희생의 불꽃이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라는 네. 표현을 썼거든요. 그런 것을 그 의미를 되새겨 보면 지금 친박계에서 구심점 있는 인물이 이제 나오지 않고 여러 가지 난립하고 있는 상황인데 본인이 어쨌든 불출마의 모습을 보일 테니까 다른 친박계 의원들 중에서도 당대표 출마한 사람들 중에서도 제2, 제3의 희생의 모습을 보여달라. 보여라. 또 그런 작업들이 일정 부분 있을 가능성을 이제 암시하는 표현들이었다고 볼 수 결국은 있어요. 그게 교통 정리를 의미하는 말이다. 그것을 뭐 성공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서청원 의원 출마 가능성은 이제 상당히 높다고 보는 것이 맞고, 보면은 대개 이제 서청원 의원 8선 정도 됐으면은 출마 의사가 없다고 하면 단칼에 얘기를 하면서 찾아오고 하는 이런 모습도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찾아가서 출마를 종용하고 그것을 내가 출마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보이고 또 요청하고 조금씩 변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약간 이제 계획된 모습들처럼 비춰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명분을 주기 위한 그러면서 것이다. 봤을 때는 어쨌든 네. 출마 가능성은 상당히 이제 높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명분을 주는 것보다는 모양새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흩어져 있던 친박들을 계속해서 한 점을 향해서 집중시켜 나가는 과정인데, 서청원 의원의 고사와 가혹한 일에서 고민해 보겠다로 옮겨가는 과정에 있어서 고민은 좀 있었을 거다. 예를 들면 2014년 5월달에 정의화 항우려 국회의장 네. 선거에서 친박 항우려 의원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2014년 7.14 전당대회에서 김무성, 서청원 붙어서 1만 4천 표 차이로 서청원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2015년 2월 유승민, 이주영 붙어서 원내대표 붙어가지고 또 이주영 의원이 19표 차로 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정진석 의원하고 유기준 의원하고 나경원 의원하고 붙었는데 사실상 유기준 의원이 친박이잖아요. 떨어졌단 말이에요. 예. 자, 그랬었을 때 당내 개파 간에 있어서의 세력 편제가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한 그 고민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친박이 많아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친박의 4선, 5선들을 이주영, 이정현, 홍문종, 한성교 이런 중진들이 뛰어들면서 이 표의 결집은 현실적으로 물 건너 갔다. 그런 뭐예요? 서청원 의원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저쪽은 어쨌든 정병국 의원하고 김용태 의원 두 사람밖에 없고, 이쪽은 최소한 지금 그 5사람이 뛰면 네. 2대5 구도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최경환 의원이 가장 걱정했던 게 자기가 출마했었을 때, 떨어졌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레임덕에 급속한 레임덕 현상이 일어날 것인데, 서청원 의원이 떨어진다 해도 최경환 의원이 떨어지는 효과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은 앞으로 1년 6개월 남은 국정 운영을 사실상 손 놔야 되는 상황. 출마를 해도 당선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진단하셨는데, 사실 비박계의 평가가 사실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비박계를 중심으로 이제 친박 패권주의를 또 얘기할 것 같은데, 이혜원 의원의 이야기 잠시 들어봅니다. 이미 이제 고사하신 서청원 대표도 보면은 고사를 하신 이유가 특정 계파가 당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게 안 되면 저거 이런 식으로 하는 행보가 국민들 눈에 볼썽사납게 보일까봐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고사하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이런 모습, 우리 계파가 뭘 다 해야 되겠다, 우리 계파가 장악해야 되겠다, 이거 이제 그만둬야 되지 않나. 그래야 국민의 선택을 다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서청원 의원의 출마, 특정 계파가 당을 장악하는 것으로 보이는 국민들이 볼썽사납게 볼 수 있다, 애둘러 비판을 했습니다. 이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비박계로서는 그럴 만도 하죠. 지금까지도 계속 친박이냐. 그래서 앞으로도 만약에 당권을 그럼 친박이 가지면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친박은 확실하게 그럼 정권 재창출해낼 자신이 있느냐, 보관이 있느냐, 계획이 있느냐.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친박은 지금 해체하면 그 위기감 때문에 어떻게든 같이 모여 있고 싶은 그런 심리이기 때문에 이렇지만은
친박이 만약에 당권을 잡는다 해도 그 이후에 대해서 네. 이 아마 친박이라는 분들 스스로도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아마 잘 모를 거예요. 그런 상황이니까. 또 아까 양 의원 이야기하셨지만 사실은 서청원 의원이 나왔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나가라 해서 나왔는데 나무에 올라오는 거 떨어뜨리면 그다음 누가 감당할 겁니까? 그런 우려가 있고 트라우마가 있거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한데 이번에 이혜원 의원이 말을 재밌게 했는데 친박 닭 대신 꽁이라 이러거든. 꽁 대신 닭이 아니고. 근데 어쨌든 이게 무슨 일? 아마 최경환 의원하고 서청원 의원 서로 이거 비교하다 보니까 좀 팔선이니까 그걸 닭을 비교할 수 없어 아마 꽁이라고 한 모양인데 어쨌든요 서청원 의원도 말이죠. 지금 근데 다만 이거는 있어요. 5대 뭐 얼마가 되든 어떻게든 컷오프를 한다니까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이제 그 구도를 단순화시키면 서청원 의원한테도 승산이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서청원 의원 그 옛날 그 트라우마가 만만치 않은 녹록지 않다. 그런데요, 김 부부장님, 사실 지금 나경원 의원, 서청원 의원이 출마하면 나도 출마할 뜻이 있다고 비치거든요. 네. 나경원 의원의 파괴력 어떻게 보십니까? 나경원 의원의 파괴력은 일단 높다고 보입니다. 저는 왜 그러냐 하면 나경원 의원이 2011 대선 전에 전당대회가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홍준표 의원이 당 대표가 될 때 처음에 이제 그 여권 핵심부에서 원희룡 의원을 민다는 말도 있었어요. 그래서 홍준표냐 원희룡이냐 이런 구도의 거론이 됐는데 그때 나경원 의원이 또 막판에 출마를 선언했어요. 별로 준비를 안 했다가. 그런데 이제 여론조사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중적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당시에 1등 홍준표 대표, 그다음에 2등은 친박을 대표한 유승민 의원이 됐고 전격적으로 3위가 되면서 원희룡 의원이 4등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당시도 막판에 뛰어들었는데 지금도 이 화법을 보면 서청원 의원이나 최경환 의원이 나서면 내가 나설 수도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약간 애매하게 발언하지만 제가 평소에 우리 자주 대화하고 취재했던 경험으로 볼 때 그 정도 했다고 하는 건 출마에 대한 상당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보고 나올 경우 제가 보기에 미리 출마를 선언한 김용태 의원이나 정병욱 의원 검토하고 있는 비박계 다른 의원들보다 경쟁력이 더 높을 수도 있다. 대중적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친박에서 서청원 의원이 나오든 누가 나오든 안심하고 다리 뻗고 누울 수는 없다. 없는 상황이다. 근데 아까 하나만 얘기하자면 아까 이제 친박이 근데 많이 나오면 5대2 뭐 4대2 나오고 하면 불리하지 않냐 그러는데 지금 컷오프는 당 선관위에서 컷오프의 여부와 그 구체적인 방법을 결정하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 거는 그 컷오프로 일단 정리를 할 것 같아요. 결국은 그 부분. 지금 이제 나경원 의원이 이제 지난번 원내대표에서 당내 선거에 나섰다가 정진석 원내대표에 이제 밀려서 이제 떨어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이어서 어떤 선거에 출마하는 것에 대한 이제 부담감이 있던 상황에서 마음은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출마의 명분을 잘 포착을 한 것이라고 일단 정치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오게 되는 어떤 명분을 갖춰야 되는 것인데 정치인이라고 하면 서청원 의원에 출마하게 되면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본인이 나오겠다고 하는 이제 명분이 어쨌든 하나 잡힌 것이니까 그런 면에서 높게 이제 평가할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우리 이제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새누리당의 전당대회 룰 같은 경우는 30%가 민심 여론이 이제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대중들은 익숙한 사람 알고 있는 사람을 지지한다고 표출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나와 있는 후보들 같은 경우에 나름대로 중진급이지만 대중성과 지명도를 특별히 갖고 있는 후보들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또 호감이 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상황에 있어서 나경원 의원은 상당히 지금까지 대중성을 확보해온 정치인이기 때문에 대중 여론에서 이렇게 높게 나오게 되면 그것이 또 당심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심을 당심이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당심이 그렇게 되면 초반에 어떤 당심에서 약화되는 흐름으로 시작한다 하더라도 높게 민심에서 나오는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경쟁력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근데 지금 이제 민심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사실 대구 경북 지역의 민심 또 대통령의 여론 지지도도 상당히 떨어졌단 말이죠. 어떤 민심으로 읽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대통령에 대한 이제 평가, 가장 이제 지역 기반이라고 하는 TK 지역에서도 최근 뭐 사드 매치 논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영향을 이제 주고 있을 것인데요.
어쨌든 이러한 여권에서의 지표들이 악화되는 것은 여권 성향층들 또는 당원들 같은 경우에 새로운 변화에 대한 갈구를 더 크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선거에서 어떤 친박보다는 비박계 뭐 이런 이제 흐름들 또 세대 교체라든가 이런 이제 기류들이 민심과 당심에서 이게 형성될 가능성을 높게 하는 그런 이제 지표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이제 악화되는 이제 여권에서의 지표들이 어쨌든 나경원 의원 등이라든가 이런 데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다. 결국은 서청원 친박계 그렇게 유리한 상황은 아니다. 그런 그렇습니다. 분석이시네요. 대구 경북의 지금 지지율이 저렇게 툭 떨어지는 것은 신공항 여파가 컸죠. 신공항 여파가 크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셨던 사드는 이제 두 번째 문제인데 또 사드도 유승민 의원이나 그 대구 출신 그 국방위 위원들이 강하게 그 사드 배치를 주장을 하면서 자기 동네는 이야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공항 이후에 사드까지 그 논란이 되면 대구 경북에 대해서 그 대통령의 지지도와 집권 여당에 대한 지지도는 상당 부분 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예. 나경원 의원 이야기를 하셨는데 나경원 의원이 원내 대표에서의 그 평가보다는 외려 당 대표로 나왔을 때 대중적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유리하다라는 부분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역으로 또 이쪽에 한성교 의원이 아나운서 출신이었기 때문에 한성교 의원이 대중적 인지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외려 이제까지 특별하게 이강 구도가 짜여져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강 구도가 안 짜여져요. 안 그러면 3강 구도가 1강, 뭐 2중, 뭐 5약 뭐 이렇게 짜여져야 되는데 1강도 없고 2강도 없는 상황에서 이 한 달 동안에 여론이 어떻게 흐르느냐에 따라서 그 2강 구도가 짜여지거나 맞대결 구도가 짜여져야 되는데 방금 그 김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아나운서 출신 한성교와 거의 연예인급 나경원 이 두 사람이 이미 훅하고 뜰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측면을 또 사실 그런 가운데 여권 내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의원 전원이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하는데 과연 여권의 재결집 계기가 될지 어떤 또 분열의 단초가 되지 않을지 평가가 엇갈리는데 유승민 의원 어제 의총에서 과거에 매달리지 말자고 그랬습니다. 유승민 의원의 이야기 먼저 들어봅니다. 지난 3월에 이 집에서 나가야 했을 때는 정말 가슴이 많이 아팠고 이제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정말 기쁩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에 매달려서 싸우고 갈등과 분열로 가면 우리 당에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부터 당의 개혁에 앞장을 서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민 의원 내일 회동에서 대통령과 손이라도 잡을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뜻도 비력을 했는데 이 교수님 어떤 계기가 될까요? 내일 회동? 글쎄, 유승민 의원이 그러면서도 뭐 잘못했다든지 사과한다든지 이런 말은 전혀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1대1로 상대하면서 우리 서로 오해 풀자 뭐 이 정도 이야기하니까 근데 대통령이 그 정도 가지고 그동안에 대통령도 굉장히 섭섭한 마음을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유승민 의원이 절대 숙여고 안 들어가는 것 같으니까 아마 그런 면에서는 유승민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으로 한테서부터 옛날과 같은 그런 이건 받기는 어려울 거고 신뢰를 그러나 대통령이 이제 내일 어떻게 하냐. 그게 지금 그 중요한 말씀인데요. 대통령이 내일 정말 여당 의원들 다 불러 모아놓고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끌어가야 될 시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적극적으로 좀 밀어줘가지고 우리 정부 성공시키는 건 굉장히 내가 바람직한 일이지만 대신에 나도 여러분들의 성공을 위해서 새누리당의 성공을 위해서 저도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허심탄회하게 협력 관계를 다시 재구축한다면 그건 이야기가 되는데 대통령이 말이죠. 이제까지 보여왔던 것처럼 여러분이 나를 밀어야 된다. 나를 지지해야 된다. 그러면서 자꾸 이 친박 쪽에다 무게를 만약에 두는 그런 식의 분위기로 끌어가면 내일이 그 화해 모임이 오히려 서로 보면 나중에 와서 섭섭해하는 그런 모임으로 가버릴 우려도 없지 않죠. 예. 내일 그 오찬 모임을 앞두고 일단 떠오르는 생각은 정치하고 외교에서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다. 이거를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내일 일단 관심이 내일 박근혜 대통령과 유승민 의원 그리고 김무성 전 대표 등이 과연 어떤 식으로 만나느냐, 어떤 형태로, 어떤 메시지를 교환할 그리고 것이냐. 어떤 표정으로 만나느냐 이게 관심인데 과연 또 어디 같이 앉게 되느냐, 악수라도 하느냐. 근데 현재 나온 거로는 일단 같은 테이블에
오늘 그 김성태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이 특기벌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 의원 불편했던 두 의원을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많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다 했는데 보니까 테이블에는 현재 지도부가 네. 앉게 돼서 같이 안 앉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악수를 할지도 내일은 정우찬이어서 일일이 모든 의원과 악수하지 않는다니까 악수를 못할 가능성도 꽤 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제 생각으로는 내일은 뭐 악수도 하고 또 단순히 소통하는 자리가 만난 것 자체가 소통이지만 대통령이 일방 말을 많이 하고 대부분 듣고 가는 자리가 아니라 대통령도 이야기도 많이 듣고 어떤 화합의 예, 메시지를 박 대통령이 던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건 여당 야당을 떠나서 떠나서. 같은 당에서 그렇게 하는 게 국정 운영에도 도움이 되고 네. 그런 게 바람직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람직한 거야 뭐 우리가 언제든지 동의할 수 있는데 이제 내일을 예측을 해보면 내일이 무슨 날이냐면 유승민 의원이 작년 7월 8일 날 네. 원내대표에서 사퇴한 날입니다. 그렇게 되나요? 예. 1년이 되는군요, 벌써. 그 날이 되고 그리고 작년에 7월 8일 그 사건으로 결국 총선 참패까지 새누리당이 친박 대 비박의 적대적 갈등 관계를 엮어냈던 그 사건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하고 유승민 의원하고 대통령의 스타일은 악수를 하면서 덕담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예. 그런데 악수를 할 가능성이 있냐라고 했었을 때 만약에 대통령이 유승민 의원한테 찾아가서 악수를 하고 덕담을 하는 순간에 지난 1년 동안 새누리당의 이 엄청난 적대적 분란들에 대한 대통령의 정치적 실책을 인정하는 꼴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 자신이 인정을 하고 앞으로 남은 자신의 임기 동안에 새누리당과 집권 여당이 똘똘 뭉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악수하고 덕담할 가능성이 있는데 대통령의 기존의 스타일을 봤었을 때는 기대 난망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제 뭐 그 좋은 모습 장면이 이제 연출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것은 어쨌든 당의 뭐 그 어떤 화합의 메시지보다 이제 그 상징적인 장면 자체가 이제 당의 어떤 화합을 이끄는데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다소 그 껄끄러운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 모습을 연출하는 것이 이제 대통령 또는 이제 청와대 정권 그 국정의 안정성 하는데 또 여당의 이제 지원을 받고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쨌든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할 수 있겠고 그것이 이제 실제 그렇게 되면 좋은데요. 예. 대통령이 사실은 보면은 국가의 이제 지도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가의 지도자보다 더 안 좋은 것은 어떤 한 진영 보수나 진보의 한 진영을 이제 상징하거나 대표하거나 이제 그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고 이미지가 또 안 좋은 것이고 더 안 좋은 보수. 것은 예. 어떤 특정 정당을 또만을 위해서 일한다는 이미지 또 더 안 좋은 것은 어떤 특정 계파 의 어떤 수장의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것도 안 좋고 제일 안 좋은 것이 어떤 특정 개인과 사실 대립각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대통령의 어떤 권위라든가 리더십이 상당히 이제 손상이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봐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내일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불구하고 둘의 만남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협소한 문제로 보게 되는 것이니까 국민들에게 전달할 메시지도 사실은 더 약화돼서 이제 일식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가려지게 되는 네.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것을 빨리 해소하는 것이 좋다. 오히려. 대통령의 그래서 이제 어떤 이런 악화된 것으로 계속 비춰지는 것들이 좀 내일 좀 해소가 되는 모습. 상당히 어쨌든 필요하다고 내일 보겠습니다. 대통령과 새누리당 의원들 간의 모임, 과연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어떤 전환점이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또 여권에서 남경필 경기지사의 발언이 좀 정치적 행보가 주목을 끄는 것 같습니다. 김 본부장님, 사실 어제 TK 한복판에서 여러 이야기를 했어요. 남경필 지사. 대구 경북 대통령 3명이나 배출했는데 행복합니까? 도전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의 얘기일까요? 그 남경필 이제 지사 입장에서는 그 기본적으로 새누리당에 가서 이제 소장 개혁파 지금 뭐 거의 4, 5선을 했을 때와도 계속 그런 소장 개혁파는 옛날 초재선만 하는 건데 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경기지사 된 입장에서 근데 항상 본인의 한계가 뭐냐 하면 새누리당에 오랫동안 해온 그 전통적 보수 세력으로부터 자기가 지지를 적극 못 받았거든요. 주류가 아닌 예, 비주류로서.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다선이면서도 비주류 같은 그리고 소장파에 했는데 그거를 좀 새누리당의 변화를 바라야 되는 거고 거기에 그 벽에는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하는 새누리당의 소위 텃밭이라는 지역에 예. 변화를 바라는 게 있는 마음에서 대구 경북에서 많은 대통령이 나왔지만 대구 경북이 특별히 잘 사는 건 아니지 않느냐. 실제로 여기 경제 지표들 보면 특별히 좋지가 않아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은 혜택을 본 것 같지만 바로 그런 점에서 정서를 건드리면서 대구 경북의 변화를 바라는 마음이고 또 하나는 본인이
지금 경기지사로 있지만 지금 내년 대선 출마의 욕구를 강하게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표현들을 쓰고 있지만 계속 네. 지금 한 발 한 발 대선 출마에 가까운 그런 발언을 내가 어떤 기회가 되면은 슛을 하겠다라든가 이런 말을 계속하면서 출마를 이렇게 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 가서 출마의 의지를 피력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장부에 가서 본격적인 대권 행보를 하겠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까지 정치가 사실은 그동안에는 영호남 구도로 이제 치러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요즘 와서 뭐 충청권 이제 부상됨으로써 뭐 변화가 있긴 있지만 기본 구도는 안 바뀔 것이다. 어쨌든 여권의 지금 텃밭은 TK 플러스 PK 여기가 영남 지역 예. 여기가 이제 만약 저 본바탕이라고 한다면 남경필 의원은 수도권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서 적어도 여권의 본바탕에 가서 거기 지지는 받아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거기 가서 왜냐하면 이제 영남권에서 자기의 만약에 여권의 주자라고 할 만한 분들이 둘 다 한 분은 김무성 대표는 네. 저 PK. 그 옥새 들고 나르시 때문에 지금 뭐 그렇게 돼 있고 김문수 TK는 아직 낙선했고. 총선에서 아예 떨어져 버리고 이런데 그런 지역이 이제 무주공산이면 거기서 저 욕심을 내볼만다 하잖아요. 그다음에 이분이 이번에는 분명한 의도로 이야기했네요. 이게 내가 대권 행보하고 무관치 않다는 걸 네. 무관치 않다는 건 뭡니까? 유관하다는 얘기죠. 유관하다는 건 뭡니까? 그것 때문에 일부러 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근데 재미있을 거예요. 앞으로 안희정, 네. 그 야권의 안희정 또 저 남경필, 뭐 원희룡 이런 아직도 소장파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나이는 많이 들었어요. 근데 네. 이 소장파들이 저렇게 부음을 일으키면요, 저 흥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또 저분들에 대해서도 국민적 관심이 쏠릴 수 네. 있다. 그런 지점에서 오늘 안희정 충남지사가 사실 이제 남경필 지사가 얘기했던 뭐 국회, 청와대, 세종 뭐 이전 뭐 이런 적극 찬성을 하면서 좀 뭐 연대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더불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 젊은 이제 차기 주자들인데요. 사실은 이제 언론에서 주목을 잘 받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뭐 이른바 저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이제 언론 플레이를 상당히 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희정 지사와 남경필 지사의 차기 대선 주자의 대중적 지지는 상당히 여전히 이제 좀 굉장히 미약한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권에서는 사실은 국민들이 1위 또는 2위, 3위 정도로 생각해서 그 프레임이 일종의 형성돼 버리게 되면서 가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열심히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지만 특별하게 어쨌든 그 지지율들을 끌어올리지 않게 되면 예. 경쟁에서 사실은 낙오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개인의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이전 세대와의 다른 세대 그러면서 이제 세대 교체를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두 사람이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같이 공동의 행보를 보이면서 어쨌든 세대 교체 이미지를 만들어내게 되면 시선이 어쨌든 본인들에게 가깝게 다가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예. 면에서 봤을 때 어떤 행보들을 상당히 이제 맞장구를 치면서 이제 수도 이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공동의 이슈들을 가져가면서 하고 있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본인들에 대한 주목도를 계속 올리고 유권자들의 어쨌든 대선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 프레임을 좀 교체하려고 하는 이제 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성공할지 여부는 어쨌든 지켜봐야 되는데 굉장히 여전히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최소한 본선 컷오프는 안 통과해야 나게 돼요. 된다.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군요. 어쨌든 지난 40년 동안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영남과 호남을 오가는 이 대통령 유일하게 호남의 김대중 대통령 외에는 다 DK 아닌 BK 이제 이런 구도에서 이제 많은 국민들이 좀 신물을 내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수도권과 충청권의 젊은 주자들 그리고 지사로서의 역량을 검증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네.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안희정 그다음에 이 남경필 지사 같은 경우에 상당히 신선하잖아요. 그다음에 정치적 언어로 접근하는 것보다 외려 정책적 언어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방 분권, 지방도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방 분권을 이야기하면서 청와대와 국회의 그 세종시로의 이전을 남경필 지사가 그 코리아 리빌딩이라는 컨셉으로 던졌는데 또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걸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희정 지사도 받고 하면서 이러한 지자체 단체장들의 신선한 이미지가 기존의 고위인 정치적 물들에 상당히 매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예. 그렇다면 국민들이 기대가 나 영남 출신이니까 그다음에 호남 출신이니까 하여튼 지역에 따른 투표 성향을 좀 벗어보자. 정책에 따른 투표 성향으로 나도 변화할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그 가능성 하나의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이다.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김무성 전 대표도 몸을 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오는 14일 날 대표 취임 2주년을 맞아서 지지자들과 회동을 한다고 하는데요. 강석호 의원의 이야기 잠시 들어볼까요? 물론 뭐 겉으로 보면은 그런 오해를 살만하기도 합니다. 예. 하지만은 제가 들은 이야기는 김무성 대표께서 이제 계속 그 나서지를 아니하고 최근에 이제 공부하는 모습도 보이고 이렇게 한 마당에 아마 지난번 전당대회 때 도와주신 분들이 예. 작년에도 했으니까 올해도 당선 기를 기념하는 것은 그냥 좀 넘어가지 말자. 이래서 아마 그 총선 패배 이후에 죄송하다는 그런 마음을 전하지 못해서 예. 서로 인사를 하는 그런 자리라고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예. 언론계에서는 또 뭐 비박계의 새 결집이다 이런 표현도 왜냐면 하는데 강석호 의원 총선 패배에 미안한 마음을 전달하는 자리다. 정치적 확대 해석은 경계해달라. 이런 취지의 말씀인데 이 교수님 사실 수백 명, 지금 한 500여 명이 모인다고 하는데 해석이 안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비박계 다시 무슨 결집이냐 이러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김무성 전 대표가 지금도 비박계를 결집시킬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갖고 있냐 이 문제거든요. 근데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떠난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저분은 다시 한번 자신에 대한 관심을 대중적 관심을 이끌어내는 게 중요한데 아마 이번 뭐 500명 저렇게 모아서 그게 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제 궁금한 것이 저분이 과연 자기 무슨 전략이 있느냐. 왜냐하면 전략이 별로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 점에서 이제 그렇고 또 뭐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뭐가 있었냐면 그 남경필이나 뭐 무슨 저 박원순 또 그 안희정 이제 죄송한 이야기인데 혹시 만약에 마이너리그라면 이분들 메이저리그 못 되란 법이 없어요. 지금 아까 양 의원도 이야기했지만은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문재인 안철수 이렇게 부각되어 있는 분들 또 그 사람이냐 국민들은 그런 것도 있거든. 예. 그래서 좀 참신한 무슨 새로운 아까 언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하튼 새로운 레토릭이라든지 새로운 구호라든지 새로운 방향이라든지 새로운 비전이라든지 이런 걸 내세울 사람은 없느냐. 이럴 때 저 사람들이 만약에 그 호응만 할 수 있다면 거기는 뭐 오세훈 전 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마이너리그가 아니라 이분들이 바로 일약 메이저리그에 들어올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김무성 전 대표는 다음 전략이 무엇인지가 뚜렷하지가 않은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데 지금 당장 내일 모레 문재인 전 대표가 네팔에서 귀국을 한다고 합니다. 안철수 그동안 자리를 잠시 비운 사이에 야권의 상황이 많이 변해 있어요. 안철수 전 대표도 좀 물러나는 상황.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일단 문재인 전 대표가 네팔, 부탄을 오랫동안 방문하고 이제 귀국을 하는데 왜 거기를 방문했을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미국, 중국도 아니고 강대국도 아니고 우리는 주로 강대국을 많이 방문하는데 거기를 방문했을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는 간단하게 해석하면 2%를 채우기 위한 행보였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2%가 부족했잖아요. 지난 대선 때. 네. 50%에서 못한 48%를 득표했는데 2%를 득표를 못했는데 그런 뭐 보통 이거는 거를 뭐 숨돌리기, 재충전 이런 말 하는데 내가 보기에 아무리 어디 가서 숨돌리도 대선 전략 차원에서 하지 않는 게 없어요. 철저한 대선 전략 차원이기 때문에 아까도 보면 여러 가지 작가들도 데려가고 PD도 데려가고 그랬는데 어떤 측면에서 모자라다고 했냐 하면 그다음 문재인 전 대표는 그 반대 세력들한테는 보수라든가 이런 비토 세력들한테는 어떻게 비춰지냐면 굉장히 강직하지만 굉장히 진보적이고 좀 강성으로 비춰진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일부러 그런 국가들 좀 못 살지만 부탄이라는 게 행복지수가 굉장히 높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좀 느리게 움직이는 나라, 좀 여유 있는 나라 그런 나라를 방문해서 좀 느림의 철학 그리고 여유 이런 걸 보여줌으로 인해서 좀 부드러운 진짜 외유내강하는 이미지를 좀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 중도층이라든가 이런 좀 보수층들한테도 다가가서 2, 3%의 득표를 높여야 당연히 집권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했다고 보고 그래서 뭐 영혼에 무슨 뜬낀 뭐 기름때를 빼러 갔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 갔다 와서 저는 그런 데 말고도 좀 강대국 같은 데도 가서 좀 또 그런 외교 전략 비전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네팔 이후에 행보에 대한 부분도 관심 어떻게 할지도 중요하다. 그런 지적인 것 같은데 뭐 차근차근 문재인 대표는 대권 행보를 하고 있는 거고 4월 8일 날 광주 가서 했던 이야기가 있잖아요. 당권에 개입하지 않고 그다음에 강주에 자주 오겠다. 호남에 자주 오겠다. 놀러 오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소록도를 가요. 소록도를 가가지고 했던 이야기가
이런 곳에서 봉사하는 것도 참 의미가 있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한국에 돌아오면 아마 제가 전략가라면 호남 지역에서의 그 봉사활동을 통해서 계속해서 낮게 가는 모습들을 그 보이고 하면서 호남의 민심을 다시 그 안고 시작을 해야 내년 그 대권 후보도 있고 그다음에 정권 교체도 가능하지. 예. 호남의 민심을 못 얻는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라면 문재인 대표는 아마 호남 쪽의 행보를 강화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그런 측면에서 안철수 전 대표도 사실 조심스럽게 강연 행보를 좀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오늘 메시지도 나눈 것 같은데. 안철수 전 대표 또한 네. 외려 대표직을 내놓는 게 훨씬 더 지금 상황에서는 유리한 구도다. 계속해서 스포트라이트를 갖다가 앞으로 1년 6개월 계속 받았을 때 국민들은 피로감을 느끼거든요. 안철수 문재인이 그 2012년에 출마했었을 때 신선함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어필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는 좀 더 비껴서 있으면서 이렇게 한 번씩 그 미담 기사와에 가까운 이러한 흐름들을 타고 가는 게 당분간은 의미 있는 그 정치 행보지 전면적이고 그 공격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외려 국민들의 피로감을 쌓아주는 거다. 호흡을 길게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뭐 다른 기성 정치인과 다르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 이제 그것은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가 있겠고요. 또 이렇게 이제 홀가분하게 대선을 준비할 수 있다고 하는 점들이 이제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과 지금까지는 안철수 대선 주자의 어떤 목적 함수와 또 당의 행보를 일치시키면서 올 수 있는, 그러니까 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당의 유일한 대권 주자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은 효과를 상당히 누리고 있었고 앞으로도 사실 그 누리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하는 측면이었는데 어제 지금 상황에서 이제 국민의당이 이제 안철수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게 되면서 당장 뭐 그것이 이제 성사되긴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손학규 전 상임고문을 어쨌든 러브콜을 국민의당에서 하는 목소리들도 나오고 다른 주자들도 이제 모으려고 하는 이제 시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지금까지는 다르게 국민의당의 어떤 방향과 대선 주자 안철수의 방향이 이제 불일치하는 측면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그것이 커지게 되면 호남의 민심도 호남의 수용성이 있는 어떤 대권 주자가 나타나게 될 경우에는 또 민심도 변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불확실성도 커진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호남의 민심이 떠나가지 않도록 또 당이 본인에게 적극적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어떻게 만드느냐. 구축을 해 나가느냐, 이건 여전히 상당히 중요한 과제로. 그 지점에서 지금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상당히 지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지금 호남 지역 중심 의원들 사이에서 좀 마찰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박지원 원내대표가 사실은 기존에 있었던 안철수 전 대표의 체제를 일정 부분 수용하면서 본인이 안정적인 지금 입지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그러나 호남 중심의 의원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한 이제 뭐 흔들기라든가 또는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 커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박지원 원내대표가 언제까지 네. 안철수 전 대표를 지원해 줄 할 것이다라고 것이냐. 볼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고 그런 볼 수 측면에서 있습니다. 벌써 한 가지씩 봐야 되는데 국민의당에서 지금 박지원 비대위 체제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이 아직 안 나왔단 말이에요. 관계자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비공개적인 그 비판이 나오면서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을 구분하자. 그리고 박지원 비대위원장하고 안철수 전 대표하고 아주 긴밀하게 비대위원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이 긴밀하게 논의를 했었잖아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철수를 대권 그 후보로 또는 당의 간판으로 놓고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안철수 대표를 대표를 서포트하는 이 체제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체제가 붕괴되는 것은 전당대 이후에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예, 사실 뭐 그런 측면이 벌써 조기 전당대회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네,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3당 중에서 예. 여야 주요 3당 중에서 지금 비대위원장하고 원내대표가 다 분리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당만 이렇게 합쳐져 있으니 같이 박지원 위원장이 겸임하니까 정동영 의원 등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그런 측면에서 그런 논란이 됐기 때문에 이제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오늘 이제 전당대회 시기를 앞당기겠다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해법을 모색하는 것 같습니다. 출구를 모색하는 것이다. 사실 지금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 해보는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정말 흥행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고심이 되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